환율이요. 1달러당 139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400원 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환율 방어를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정부의 개입을 비웃고 있어요. 자, 환율 1130원 위협, 자본 유출, 인플레 도화선, 문재인 정부 때 경제지 기자들이 썼던 기사들입니다. 1200원 넘어 급등하면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간들이 기자랍시고 앉아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고용지표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자, 보시면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 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기업의 실적은 매우 좋았죠.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이랬던 기자들 1400원이 다 돼가는데 아무 말이 없죠. 태평성대입니다. IMF 사태라 불리는 외환위기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환율에 예민하다.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물가를 상승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할 수 있다. 1400원일 때는 조용한데 1200원도 안 될 때 IMF 겁을 주던 이런 인간들이 경제지의 기자들이었어요. 자, 환율과 경제에 대해서 어젠가 그젠가 슈커월드님이 다뤄줬죠. 경제 전문 유튜버시니까 또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요 포맷도 사실은 슈커월드님 거 따라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슈커월드님의 그 분석과는 조금 다른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환율이 올라갔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슈커월드님은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경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뭘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를 않죠. 마루도리님이라는 분의 블로그에서 이 글을 발견을 했어요. 시장 신뢰를 상실한 현 정부다. 환율을 놓고 분석한 글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도 함께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내용을 살짝 정리한 거거든요. 마루도리님 네이버 블로그에서 발견한 글인데 아주 들을만한 생각해볼 만한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수출업체 명절 내고 물량. 명절에는 상여금 등 기타 자금 수요가 아니라 수요가 많아서 보유 달러를 내고하여 원화로 환전을 한다. 보통은 이 시기에 환율이 하락해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환율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환율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필요한 금액만큼만 내고 환전을 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수출업체에 있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명절 때는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기업들도. 그래서 수출업체들은 아무래도 달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환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환율이 조금 내려간다. 근데 이번 추석에는 전혀 내려가질 않았다. 왜 그러냐? 환율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 환율 안 떨어진다. 필요한 만큼만 환전하자. 계속 오를 것 같다.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의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의 논리. 정부는 끊임없이 펀드멘틀이 괜찮고 유로 엔화 대비 적게 절하되었다는 등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논리에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상승이 있죠. 한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금리 역전이 당연하고 그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어요. 가계부채 때문에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시장은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더 높게 된다면 당연히 외화가 유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환율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금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유로화, 엔화, 위엔화의 약세. 유로화는 조만간 금리 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화는 제로금리인 관계로 약세는 당연하다. 위엔화는 금리 인하 및 코로나 봉쇄, 미중 경제 전쟁으로 약세화는 당연하다.
자,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상하게 정부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유로나 엔화, 위에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정부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역 적자.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뚜렷한 대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외부적인 요인과는 별도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당분간 무역 적자 어쩔 수 없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렵지만 정부는 이런저런 방법을 도입하여 적자폭을 축소시키겠다. 뭐 이런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응이 아니라 무역 적자 어쩔 수 없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정부의 무역 적자가 당연하다라는 논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이분이 분석을 했어요. 자,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을 좀 들여다봅니다. $100 전후의 원유 가격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상보다 약간 높은 가격. 그래서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100 언저리였다. 지금의 가격이 조금은 높아도 특별한 가격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천연가스 가격은 과거 대비 2배 또는 2.5배나 상승하긴 했어요. 2021년 1사분기 수입액이 65억 불이었는데 2022년 1사분기는 135억 불로 2.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많이 오른 건 맞죠. 그래서 가격 상승,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비용 중과된 건 분기별로 70억 불 수준, 무역 적자 기여액이 월 23억 불. 상당한 금액이긴 한데 지금 현재 월 100억 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23% 정도 차지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석탄 수입액, 석탄도 2배 가까이 올랐는데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15억 불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에너지 수입 가격 증가가 무역 적자에 미치는 영향, 이분의 분석은 이래요. 석유 가격 상승은 과거에도 있었던 그런 관계로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기 어렵다. 과거 대비 2배 이상 가격 상승을 한 천연가스 및 석탄이 무역 적자에 기여한 금액은 월 평균 40억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60억 불은 곡물 및 기타 수입 원자재 등 중간재 가격 상승이 원인인데 이런 중간재 가격 상승은 한국 경제 구조상 수출 가격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의 계속된 무역 적자가 에너지 수입 가격 이걸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 정책과 정부 신뢰에 대한 이야기. 현재 경제 상태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향권에 들어간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한데 시장은 이 컨트롤 타워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다.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 각자 도생 상태라는 겁니다. 즉 무정부 상태. 경제에 있어서 무정부 상태는 이미 환율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어떠한 정부의 시장 개입도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 이분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자,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구두 개입을 하고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이걸 방어하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시장은 이 정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가 뭐라고 한들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정부의 신뢰도가 높으면 환율에 대해서 우리 이 정도면 개입하겠다. 그런 신호와 동시에 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의 말은 시장이 귓등으로도 듣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분의 분석이 꽤나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분석이었어요. 경제에서 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린 거죠.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심리가 팽배해져 있으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도 끌어내리기가 어려워요. 환율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환율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심리가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가 환율 이거 잡을 거야 해도 시장이 말을 듣지 않는다. 신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8.1% 예측했는데 8.3%.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 미국에서 대한민국 전기차 잡는 법안이 뭐였죠? 배터리 잡는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무리수를 두는 그런 법안까지도 발의하고 사인까지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3%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겁니다. 이렇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미국의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에서 다음 주 75bp 0.75%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금리거든요. 쭉 바닥을 치다가 0.5로 찔끔 올린 다음에 쭉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0.75%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 2.5인데 지금이 3.25까지 그냥 올라간다는 거죠. 자, 한미 기준금리 지금 현재는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연준이 금리 인상할 수 있는 타이밍,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 수 있는 타이밍,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횟수가 달라요. 2022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횟수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횟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5% 한 번 올린 것만으로도 엄청 컸어요. 0.75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금리를 맞추려면 지금 1%씩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느냐.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지금도 역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금리가 역전이 된다?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1,500원 찍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0대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나라가 망한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오늘 전문 영역이 아닌 경제 쪽을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진짜 빨간불 들어올 수 있다.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요. 무너질 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뉴욕 연은 전 총재가 연준 기준금리 4% 무조건 넘긴다. 시장이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아예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데 4%가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를 4% 이상 갈 수 있을까요? 미국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열심히 쫓아가면 가계부채 때문에 터져요. 그리고 미국과 금리가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외화가 다 빠져나갑니다. 뭐가 더 큰가? 양쪽 다 폭탄이에요. 한국은행 입장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보면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미국이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0.25씩 조금씩 계속 올렸어요. 선제적으로 대응했는데 윤석열 정부라는 암초를 만나버린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미국의 금리를 그대로 쫓아가면 가계부채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터질 수 있어요. 안에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대한민국에 들어온 달러가 우수수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터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안에서 터지느냐 밖에서 터지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상태.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게 허망하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는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IMF한테 손을 벌리는 그 순간 이런 경고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긴장해야 되는 거죠. 잘 버티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은 버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무너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